안녕하십니까. iOS 일하고 있는 이상한입니다. 혹시 잘 들리시는지요? 예. 먼저 굉장히 귀한 자리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황덕순 원장님께 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 제가 마음 같아서는 직접 참석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장거리 출장을 좀 자제시키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로에서 중요한 이사회가 진행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자리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토론자를 보니까 전병희 교수님도 오시고 장지현 박사님 그리고 강성태 교수님도 같이 하시는데 평소에 존경하시는 분들이라 영광스럽기도 하고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엉뚱한 이야기해서 혹시 혼이 날까 좀 걱정인데요. 여하튼 이런 자리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서두에 약간 사족 같은 걸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가 지금 새벽 2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너무 이른 아침이고 해서 아마 제가 혹시 발표하다가 혹시 실수를 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 소주에 조금 명확하게 한 가지 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추세에 관련된 겁니다. 왜 제가 서두에게 전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 특별히 강조하냐면 한국적 상황이라는 게 지금 현재 뭐 방역으로 보나 아니면 노동시장 상황으로 보나 좀 독특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상황이라는 게 물론 보편적인 면도 있지만 상당히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조금 전 세계적인 거시적인 상황을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코비드와 관련된 상황이라는 게 워낙 유동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유의 상황이라서 뭐 특별하게 이렇다 저렇다 뭐 정책적으로나 분석적으로나 결론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아마 좀 저희들이 지금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같이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코비드가 현재 노동시장이나 뭐 일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개발적으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변화 속에서 정책적으로는 어떤 방향이 모색되고 있는지 좀 이렇게 매크로하게 세계적 차원에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려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이번 보통 위기가 생기면 뭐 이번에 다들 다르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번 위기는 일의 세계 측면에서나 또는 이제 정책적 대응 차원에서 정말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내는 건지 새로운 패스트를 만들어내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잠정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려야 될 건 왜 자꾸 우리 이제 위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뭐 일자리나 뭐 불평등 문제 이런 걸 자꾸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그렇게 노동시장이나 이런 세계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2009년 사이에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 보통 이제 Great Recession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보면 물론 경제는 뭐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2, 3년 사이에 대체적으로 이제 회복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일자리를 보게 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물론 고용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뭐 후행 지표라고 해서 조금 경제
성장 회복 속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지난 위기만 보더라도 그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GDP는 대부분 다 2, 3년 내에 회복이 되지만 고용이 전 세계적으로 위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는 데는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차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트리클 다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경제 뭐 성장기에도 문제가 생겼지만 사실상 경제 회복하는 단계에도 트리클 다운이 거의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에만 국한시켜서 본다고 하면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일자리의 질이나 뭐 소득 차원에서 어땠냐 보면 여기는 조금 더 상황이 더 나빴죠. 그러니까 이미 위기 이전에도 노동소득과 노동생산성 간의 격차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월스트리트 운동 같은 것도 막 생겨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이 둘 간의 격차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그 격차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난 세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불평등이라는 것은 그대로 유지됐다든지 아니면 많은 경우에 악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위기 대응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코비드 위기를 통해서는 조금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지를 살펴보면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코비드가 이제 이런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코비드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정말 엄청나게 컸습니다. 저희들 추계로는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뭐 거의 9%에 달하는 노동시간 손실이 작년에 있었다고 보는데요. 이걸 뭐 48시간, 주 48시간을 상정하게 되면 거의 뭐 2억 5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08년 상황하고 비춰서 보면 그 일자리 손실 규모라는 것이 거의 4배 이상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노동시간 손실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고용이나 실업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볼 때는 실업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 뭐 3분의 1도 채 된 것 같지 않고요. 3분의 2 이상, 노동시간 손실, 그러니까 일자리 손실의 3분의 2 이상은 결국은 많은 노동자들이 비활동 인구로 이전하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 코비드의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을 할 때 실업률이나 뭐 실업 수준 이런 걸로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면 전체적인 위기의 그 규모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오판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런 엄청나게 타격이 컸는데 이 타격이 일부 그룹에 집중되는 경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특히 여성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인데요. 여기서도 그 타격 영향의 규모가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그것이 이제 비활동 인구로 이전하는 방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업이나 실제 실업을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변화를 사실은 발견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 정책 대응인데요. 선진국에서는 확실히 이번에는 지난 위기와는 달리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그 부양책의 규모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컸던 거고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기로는 거의 1% 노동시간 손실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1%의 노동시간 손실분에 해당되는 만큼 사실 부양책이 선진국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1대1 정도로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거는 그건 선진국 얘기고요.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 가게 되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소득국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동시간 손실분이 거의 9%, 10% 사이, 선진국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실제 부양책 규모는 거기에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언이분하다, 굉장히 불균등한 정책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작년이고요. 올해는 어떤지를 살펴보면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분석한 결과를 지금 두 가지 그래프로 잠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언론을 얼핏 보면 정말 지금 현재 고용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착시 현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 분석한 걸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지난 해 4, 4분기 이후로는 사실상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추정치는 노동시간 손실분인데요. 그러니까 2019년, 코비드가 생기기 전이죠. 2019년 4, 4분기에 비해서 지금 노동시간의 수준이 어떤가를 보여주는데 그래프에서 보듯이 지금 4%에서 5% 거의 4.4% 수준에서 지금 계속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4.4, 5%면 48시간 노동시간 기준으로 보면 거의 1억 2천만 개의 일자리에 여전히 해당됩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각 국가 간의 격차입니다. 오른쪽 슬라이드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게 소득별로 국가를 구분했는데 그 고소득 국가, OECD 국가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그래프가 한 두 번째 라인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언론에서 보는 게 이제 OECD 국가들인데 OECD 국가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개선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OECD에서도 아마 조만간 보고서를 발표할 텐데 아마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노동시장 개선이 빠르다라는 것이 결론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건 OECD 국가고요. 이걸 저소득 국가라든지 아니면 중진국 국가 정도 해당하면 전혀 달라집니다. 맨 밑에 있는 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저소득 국가는 상황이 좋아질 기대하기는 난망한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어로는 Great Divergence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럼 왜 이런 그 국가 간의 양극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왜 진행이 되느냐는 건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크게 문제 삼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백신의 접종률이고요. 두 번째는 부양책 규모인데요. 그 왼쪽에서 보이면 뭐 이건 잘 아시겠지만 백신 접종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진국이라고 해당되는 나라는 대부분 다 50% 수준에서 그 이상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저소득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 같은 데 가게 되면 아직 10%에 채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격차가 큰 거죠. 그다음에 저희들이 두 번째 발견한 거는 백신 접종 속도하고 그다음에 각종 뭐 록다운이라든지 뭐 일자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영업에 대해서 여러 규제를 하는 거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백신 보급이 빠르면 빠를수록 뭐 공장이라든지 사업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조치, 방역 조치라는 것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따라서 백신하고 이 노동시장 상황하고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부양책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났습니다. 보통 작년에 저희들 한 15 트릴리언 US 달러 정도가 투여된 걸 생각했는데 그중에 85% 이상은 다 선진국이고요. 나머지 15%도 이제 일부 중진국에 주로 해당되고 저소득 국가에 가면 거의 이 부양책이 없습니다. 저희들 추계로는 한 1% 미만이 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들이 지금 아주 잠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선진국에서 물론 이제 부양책이라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이 한 바이어스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역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 추계한 걸로는 여전히 잠정적입니다만은 부양책을 GDP의 한 1% 규모로 올렸을 경우에 노동시간 손실을 적어도 0.3%포인트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추계고요. 좀 비슷한 얘기지만 백신 접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률도 한 10% 백신 접종률 올리게 되면 노동시간 손실분을 뭐 1.9% 다르게 이야기하면 노동시간을 한 2% 가까이는 올릴 수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결합시켜서 생각해 보게 되면 백신 접종률도 낮고 그다음에 부양책도 이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는 나라들은 지금 현재 노동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 회복이 개발도상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두 가지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뭐 헤드라인 메시지로 하는 보통 이제 내세우는 게 이런 추계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면 백신을 14명 정도가 맞게 되면 보통 일자리가 하나 정도로 회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저희들 추계인데 그만큼 이제 백신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가 되는데 정책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동적이고 상황이 그때그때 이제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제가 이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여러모로 힘들긴 합니다만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분석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해 본 결과를 몇 가지 요약을 드리면요. 첫째는 아직까지는 저희들 볼 때는 매크로가 굉장히 중요한 그 거시정책, 특히 뭐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다음에 산업정책 이런 것이 굉장히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 이유죠. 지금 일자리 이 영향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회복해야 될 규모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어떻게 보면 미세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로 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매크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압력을 가한다든지 뭐 여론을 형성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초점을 좀 더 매크로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뭐 가장 큰 질문이 뭐냐 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되게 많습니다. 잠정적으로 뭐 이 돌봄 섹터라든지 의료 그다음에 뭐 그린 관련된 거라는 디지털 관련해서는 모든 연구가 일률적으로 가리키는 게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걸 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실제로 인베스트먼트 투자가 이루어질 거냐 하는 게 가장 큰 질문이죠. 지금까지 잠정의 결론은 아니라는 게 이제 저희들 결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전략적 삭태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게 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이동시켜야 되고 기업도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이 트랜지셔널 문제, 이전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건데 여기에 관한 적극적인 지지가 없으면 사실 이런 이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정의로운 전환 뭐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현재까지 분석으로는 노력은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복잡한 문제는 이런 문제가 다 뭐랑 또 엮여 있냐 하면 지금 전 세계 이제 공급망, 스프라이 체인하고 지금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게 과연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큰 문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뭐 이게 짐작하시겠지만 지금은 정말 국제적인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과연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이제 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개발도상국은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 금융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여력이 너무 없어서 사실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백신 문제뿐만 아니라 부양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저희들 뭐 IMF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한 반 이상은 이미 부채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 위기의 그 방역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가 다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결국 전 세계적으로 좀 금융적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먼저 부채를 어떻게 탕감해 주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벌써 2년째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가시적인 좀 성과는 현재 지금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자리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게 좀 굉장히 큰 문제고요. 최근에 IMF에서 이제 특별 인출권, 그러니까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로 이제 새로 이제 거의 한 600 빌리언, 그러니까 뭐 제가 이 한국 단위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얼로케이션이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 선진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가는 이런 돈인데 이 돈은 사실 선진국에서 필요 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개발도상국을 연계시킬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좀 진행 중이고 저희들은 이 논의가 개발도상국의 일자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좀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 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건 이건 오늘 뭐 많이 논의를 하실 것 같은데 뭐 정의로운 전환, 뭐 just transition이라고 다들 뭐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 어려운 점은 just transition이라는 게 뭐 지금 차트에서 보시겠지만 일자리 창출을 엄청나게 하는데 동시에 일자리 손실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분석한 건데요. 이거는 2019년 분석인데 뭐 일자리 창출이 한 2,500만 개 이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한 해에 그런데 동시에 이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게 7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동시에 파괴가 되고 이걸 옮겨야 되는 건데요. 이런 창출과 Recording stopped. 과정을 동시에 Recording in progress. 동시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지금 큰 관심사입니다. 이게 이제 뭐 리스킬링이나 뭐 숙련 문제 여기와도 관련돼 있고 투자의 문제도 관련이 있고 사회 보장의 문제하고 이게 복잡하게 다 엮여 있는데 이런 걸 총괄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정책적인 프레임워크나 리소스나 자원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이제 큰 고민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경제 위기 이번에 이야기하면서 일자리 위기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경제 위기, 이번에 코비드 위기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여전히 이 그린 관련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일자리 창출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소랑 이제 다른 국제기구와 시뮬레이션 여러 번 해봤는데 이제 결론은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로 이런 녹색 회복, 그린 리커버리에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졌냐고 보면요 거의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 트릴리언 US 달러가 거의 부양책 규모인데 그 오른쪽에 그린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녹색 관련된 투자는 굉장히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책적인 레토릭과 실제적인 자원 배분 이렇게 보면 둘 간의 간극이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사실 사회 보장 문제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뭐 여러 가지 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일자리 투자가 가능하게 하려고 하려면 사회 보장 제도를 좀 더 건실하게 만들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데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회 보장 관련된 커버리지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이번에는 물론 굉장히 각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책을 폈습니다. 저희들 계산으로는 한 1,700 종류의 사회보장 관련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것도 여전히 대부분 다 이제 선진국 이야기고요.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회보장 문제는 이번에 이제 돌봄 경제하고 바로 엮여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굉장히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이게 이제 big elephant in the room이라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서로 이제 어떤 사람은 뒤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이러면서 좀 전체적인 뭐 글로벌하게 이런 비전이 아직 나오지도 않고 또 여기에 관련된
전 세계적인 투자 내지는 정책 커미먼트 이런 것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G20에서 논의한 것도 조금 이제 부족한 면도 좀 그런 걸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저도 자신 없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뭐 일자리 창출 이런 이야기하고 이제 사회 보장 이런 문제를 했습니다만은, 또 큰 질문은 이 노동자 보호를 이 코비드 시대 그 이후에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큰 고민거리인데요. 전체적으로 고민은 많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딱히 이쪽이다 저쪽이라도 좀 나가기가 좀 힘들게 돼 있는 게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노동자의 safety and health니까 안전 문제, 건강하고 안전 문제인데, 지금 이번에 코비드를 거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 아이로 내에서는 이걸 예를 들어서 결사의 자유에 걸맞는 수준으로 격상을 시키자. 이렇게 저희들은 뭐 근본적인 권리, fundamental rights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걸 지금 해야 되지 않겠냐는 논의는 많고, 이게 함의는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EU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에 보면, 결사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근본적인 권리라고 해서 그걸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는 규정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산업 안전 관련된 규정도 결사의 자유에 걸맞는 수준으로 격상이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무역 협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많은 조항들이 이 산업 안전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엮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논의가 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좀 골치 아프고 조금 민감한 주제는 이제 다들 이제 일터로 지금 복귀하는 상황인데, 그 백신 관련된 걸 의무를 요구할 거냐 말 거냐, 아니 여기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냐 말 거냐,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제 미국의 일부에서는 이걸 강제적으로 하기도 하고 프랑스에도 하긴 하는데,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랑 개인의 자유 문제랑 또는 이제 이 일자리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해관계 간의 충돌도 있을 수가 있는 거라서 이 문제가 이제 쉽지 않은 논의인데, 지금 계속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재택근무인데, 재택근무가 확실히 예전보다 많아졌고 아마 이번 토론에서 토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이긴 한데, 재택근무의 잠재성이라는 걸 이번에 확인했는데, 동시에 이 재택근무라는 것이 노동시장을 어떻게 보면 분절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계층이 있고 그걸 할 수 없는 계층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층이 대부분 다 고숙련 고임금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재택근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고용 조건을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논의는 특히 법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한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에 관련된 사무기기라고 할지 아니면 뭐 전기세라든지 종이값 이런 거는 누가 지불할 거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법적으로 좀 복잡하게 좀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재택근무라는 게 참 말하기는 좋은데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코비드를 통해서 확인됐고요. 그래서 돌봄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레인지먼트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재택근무가 그 여성들한테 노동 강도를 올리게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과학 연구가 일관되게 이제 지적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양성평등, 젠더 이퀄리티 문제하고도 물론 관련돼 있습니다. 저희들 제일 큰 걱정은 이번 코비드를 거치면서 이 젠더 이퀄리티 쪽으로는 결국 지난 한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더디긴 하지만 약간의 성과가 있었는데, 그 성과라는 것이 이번에 다 쓸려 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들 좀 걱정이긴 합니다.
최근에 좀 좋은 조짐도 좀 있긴 한데 아직 전체적으로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인데요. 여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코비드를 거치면서 플랫폼이 경제가 뭔지가 확실하게 이제 확인이 됐고 장단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에 관해서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 좋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더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제적 규범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국제적으로 어프로치를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긴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게 향후 뭐 4, 5년 내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접근법을 동시에 같이 만들기는 좀 더 현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 경제 규제하는 것도 좀 각자 도생, 국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플랫폼 경제에서 일하는 노동자분을 노동법 체계에 어떻게 편입시킬 것이냐는 문제도 이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제각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 어려운 거는 플랫폼 경제에 사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고 하면 노동법 편입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독점의 문제인데 이런 독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게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플랫폼 경제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호할 거냐 문제도 좀 더 파편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좀 더 크게 이야기를 하면 뭐 다국적 기업의 문제 또는 이제 국제 공급망의 문제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뭐 지금 세계적으로는 이런 뭔가 새로운 국제 공급망의 어떤 새로운 세대, 뭐 뉴 제너레이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초보적인 상태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좀 어려운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사실 정말 자신 없는 건 노동 분야인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 모든 이슈가 결국은 이제 노동법의 근간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뭐 크와디스라고 이제 약간 농담 비슷하게 썼는데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강승태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니까 좋은 말씀을 여기 이 분야에서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노동법 관련된 뭐 개혁 이런 게 관련된 논의는 조금 조만간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짐작입니다. 사회적 대화도 역시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번 코비드 터졌을 때 사회적 대화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회적 대화가 이번에 일자리 회복이라든지 경제 회복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나라는 있긴 한데 많았다고 하기는 좀 힘들고요. 있었던 나라조차도 그 효과가 크느냐 하면 물론 이제 의미는 있지만은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뭐 노동 조직이라든지 또 경영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주 지금 현재 굉장히 튼튼한 상황이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대화를 하기 사회적 대화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에는 미국 같은 데서 조금 더 공공 분야에서 정부에서 뭐 노조 가입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독려할 수 있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오늘 발표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발표 누구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조성재 박사님이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뭐 제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어,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고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인 전 세계적으로 본 정책적인 방향이라는 것이
변화할 것이냐 라는 질문인데 첫째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요.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정책 기조가 많이 바뀌었고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 ILO에서도 뭔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뭐 Call to Action for Human-Centered Recovery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회복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커미먼트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이제 그런 거는 있고 그다음에 선진국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확인된 건 맞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제 일자리나 뭐 경제가 조금 회복된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코비드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여전히 거기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국제 공급망 관련된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부채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자꾸 이제 이런 먹구름이 이제 다시 이제 몰려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정책 기조도 아주 예전처럼 비즈니스 애즈 유저로 갈 가능성도 많고 예전에 있었던 굉장히 섣부른 긴축 정책 조류를 다시 따라갈 가능성도 꽤 있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건데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일자리 회복이라든지 이런 데 좀 어렵게 될 경우에는 그 예전에 있었던 flexibility 유연화 어젠다라는 것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트랜지션, 뭐 정의론 전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 그런 것과 결합이 돼서 어떤 형식이 있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시장 개혁 내지는 뭐 flexibility 유연화 어젠다가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요인 또는 공급적 요인으로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거의 가시화되고 거의 뭐 앞으로 2,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게 아무리 공급적 요인이고 스프라이 체인 효과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거고 그런 경우에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손쉽게 가는 게 이제 임금 문제 또 고용 문제를 많이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지 인플레이션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조정의 압력 이런 것이 임금이나 고용에 다시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좀 더 걱정이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압력이 아니라 부정적인 프레셔 이걸 좀 없애려고 하면 개발도상국이나 좀 이런 데서 상황이 좀 좋아져서 국제 공급망에도 조금 어떻게 보면 숨 쉴 틈을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국제적인 정치적 상황 이런 것이 조금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나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다시 이런 이슈를 부각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노동자도 그렇고 이제 사용자 그룹도 그렇고 역량이 조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선진국 일부 국가에서는 조금 약간 뭐 좀 진보적인 얘기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개혁 이런 것이 가능하겠지만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이제 그런 개혁이라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개혁이 가능할까라는 데서는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보적입니다. 그리고 이 아카데믹하게 본다고 하면 이런 일이 만약 생겼다고 그러면 예전에 뭐 자본주의 다양성, 뭐 variety of capitalism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연 코비드 이후에 자본주의 다양성은 어떤 다양성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측면도 그렇고
노동시장 제도도 그렇고 이제 경제 구조도 그렇고요. 이런 그런 고민을 조금 더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를 우리가 원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마지막은 저희들 뭐 ILO에서 제가 일하기 때문에 이제 늘 이제 개발도상국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봐서는 뭐 IMF나 이런 뭐 OECD 이런 데서 이제 Great 뭐 Divergency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Divergency가 아니라 Polarization인데 완전 양극화, 전 세계가 두 개로 딱 나눠지는 양극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이게 좀 걱정스럽고요. 이건 결국은 국제적 연대가 아니면 회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제가 준비한 걸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세계적인 추세, 세계적인 상황 여기에 좀 초점을 둬서 말씀드리고요. 한국적 상황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독특한 면이 많으니까 한국 상황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런 이슈들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 이후 세션에서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도 그 논의를 열심히 경청하려고 합니다. 발표가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